이번 전쟁은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심각하게 격상되었습니다. 이란이 새로운 전선을 열겠다고 약속했고 이번에는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 동안 이상할 정도로 조용하던 후티가 갑자기 전쟁에 참전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몇 주 동안 모두가 그 질문을 해왔어요. 왜 지금까지 그들이 참전하지 않았던 걸까요? 그들은 이란의 가장 강력한 세력 중 하나이기 때문이고 이제 우리는 그 답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는 이란의 전략 변화라는 더 크고 음흉한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제 그 위협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항상 그랬던 것처럼 미국에도 진짜 위협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히 하나의 전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래에서는 두 번째 전쟁이 벌어지지만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이 빠르게 주요 전쟁이 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를 과소평가하기 쉽지만 이건 지금 시작된 일이 아니에요. 그들은 수년 동안 이걸 계획해왔고 정말 대단한 비밀 전략들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후티가 갑자기 일어나서 시온주의자들의 공격에 대응하기로 결정한 것도 아니에요. 이들은 이란이 2009년부터 조용히 준비한 계획의 일부입니다. 더 놀라운 건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질 때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일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점입니다. JNSTV의 이라케이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 그 계획이 있어요. 이란은 오랜 기간 미국과 직접 싸워서는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건 모욕이 아니라 아무도 미국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란의 전체 군사 전략은 전쟁에서 이기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전쟁을 너무나 비싸고 고통스럽고 세계 경제에 큰 혼란을 주게 만들어서 결국 백악관에 앉아있는 사람이 그럴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돈이나 군사력, 심지어 테러리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미국인들이 갖고 있지 않은 자신들의 자산, 즉 지리적 위치에 주목했죠. 지도를 한번 보세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이라크, 쿠웨이트가 모두 석유를 생산하는 페르시아만에는 출구가 하나뿐이에요. 이란과 오만 사이에 24마일 너비의 좁은 틈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호르무즈 해협이에요. 전 세계 석유의 5분의 1, 매일 이곳을 지나가요. 아마 여러분도 이 해협에 대해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일까요? 이란이 해협 한쪽에 있기 때문이고 이란은 그 해협을 위협하는 것이 자신들의 궁극적 무기라는 걸 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자주 논의했고 이란은 1980년대에도 그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그 이후로 계속 그 해협을 지렛대로 사용해왔고 지금도 다시 그것을 이용하고 있어요. 호르무즈 해협이 현재 부분적으로 막혀 있어서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는 배럴당 70달러였던 석유가 오늘날에는 113달러가 넘게 된 거예요. 참고로 일부 분석가들은 6월까지 유가가 배럴당 200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와 해운에 대한 그들의 장난이 그 정도일 거라고 생각해요. 해협을 이용하고 유가를 올려서 압박을 가하는 거죠. 하지만 이란이 알아낸 게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전략적인 통찰이에요. 호르무즈 해협만으로는 충분한 압박이 되지 않아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도 우회로가 있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에는 그 해협을 우회하는 송유관이 있어요. 아랍에미리트에도 하나가 있죠. 그리고 이제는 터키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뭔가를 건설하려 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그 송유관들이 전체 용량을 감당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존재해요. 그래서 위협은 실제로 존재하지만 여전히 어느 정도는 관리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란은 자기들에겐 다른 쪽 끝도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다른 쪽 끝이 바로 바브 알만데브라는 곳이에요. 아랍어로 슬픔의 문이라는 뜻이죠. 그곳은 예멘과 아프리카의 뿔 사이 홍해 남쪽 끝에 위치한 폭 20마일의 해협이에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이 결국 유럽에 도달하려면 반드시 바브 알만데브를 지나야 해요. 홍해를 지나 수에즈 운하를 통해 이집트에 도달하게 돼요. 동쪽의 호르무즈와 서쪽의 바브 알만데브 두 밸브를 동시에 닫을 수 있다면 전 세계 에너지와 무역의 주요 동맥을 반으로 끊어버리는 셈이에요. 이란의 문제는 바브 알만데브가 이란에서 1,500마일이나 떨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이란은 그렇게 멀리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해군이 없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식은 더더욱 아니에요. 그래서 2009년쯤부터 이란은 다른 해결책을 생각해냈어요. 이란은 해군을 만들기로 했어요. 예멘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예요. 수년 동안 여러 갈등과 불안정 상태에 있었죠. 예멘 안에는 적절한 위치에 시아파 무장 세력이 있었어요. 즉, 후티라고 불리는 테러 단체, 공식적으로는 안사르 알라, 신의 지지자들이라고 불리는 단체가 예멘 정부와 내전을 벌이고 있었고 결정적으로 미국과 이스라엘 모두에게 깊은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란은 여기서 기회를 본 거죠.
그 후 15년 동안 이란의 쿠츠 부대, 즉 비밀 해외 작전 부대가 조용히 작전을 펼쳤어요. 작은 어선들이 어둠 속에서 아라비아해를 건너면서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무기 부품들을 탐지되지 않을 만큼 작게 분해해서 시원하르고 있었어요. 미사일 부품과 드론 부품들이 예멘으로 운송되어 현지에서 조립됐어요. 이란 군사 고문들은 후티 지휘부에 파견되어 있었죠. 훈련, 정보, 자금 지원까지요. 이 전략의 영리함은 종종 과소평가돼요. 그들은 일부러 후티에게 오랜 군사 교육 없이도 운용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제공했어요. 그래서 정식 군사 전통이 없는 전투 집단도 비교적 빠르게 정교한 무기를 사용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멘은 분쟁에 휘말린 나라라서 상황을 파악하기가 결코 쉬운 곳이 아니에요. 그들의 이념, 분쟁, 지정학적 환경, 그리고 지리적 위치까지 모두 합치면, 그리고 분쟁 속에 젊은 남성들이 분노에 차 있고 증오심을 주입받기 쉽다는 점까지 더하면, 게다가 매우 가난해서 쉽게 동원될 수 있다는 점도 있어요. 이것은 매우 강력한 군대를 만들기에 완벽한 온상이었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것이 그들의 전략이었습니다. 레바논에 군대를 만들고 시리아와 이라크에는 민병대를 조직하며 하마스를 키우고 예멘에는 후티를 키웠어요. 그들의 위치 선정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세계가 정말로 주목하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난 뒤였어요. 오늘날 후티는 약 20만 명의 전투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비교를 위해 말씀드리자면, 세계가 수년간 이 지역에서 가장 위험한 비국가 무장 세력 중 하나로 여겨온 헤즈볼라는 약 2만에서 5만 명의 전투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0월 7일 이전 하마스도 대략 3만에서 5만 명 정도의 전투원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후티는 이 둘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전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병력 수를 계속 늘리기 위해 10대 청소년을 적극 모집하며 수도 사나 등 예멘 북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세금을 걷고 석유 수익을 통제하며 별도 정부를 운영합니다. 또한 예멘에 무기 공장을 두고 자체적으로 미사일, 드론을 생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들은 그런 무기들을 사용하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그 무기들을 정말 잘 다룬다는 점입니다. 이들이 사용하는 무기 자체를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도 세계는 이들을 지속적으로 과소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멘의 후티를 비웃기는 쉽지만, 어떻게든 이들은 정말로 높은 수준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최대 2,000km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스라엘은 예멘에서 대략 8,80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 도달할 수 있고 최근 몇 년간 이를 입증했습니다. 그러나 사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2024년 7월 후티 드론이 텔아비브를 타격했습니다. 이는 드론이 탐지되지 않은 채 직항로로 비행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의도적으로 서쪽에서 우회하여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접근했고, 이스라엘 레이더를 피하기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많은 전술적이고 정교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적의 방어를 연구하고 그에 맞춰 전략을 세우며 정말 뛰어난 능력을 가진 집단입니다. 그들은 자폭 공격 드론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도 미사일과 비슷하지만 저렴하게 제작되었고 낮고 느리게 날아 레이더에 잘 탐지되지 않습니다. 만약 그 드론에 폭발물을 실어서 목표물에 조준하면 그 드론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또한 대함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밀 유도 무기로 바다 위에서 움직이는 선박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능력은 심지어 많은 국가의 정규 군대조차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CIA는 후티의 무기고에 무엇이 있는지 완전히 알지 못한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놀랍고 중요하니 직접 인용하겠습니다. 그는 후티가 상당히 혁신적이며 무기를 만드는 방식과 시험하는 방식이 미국군을 여러 번 놀라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그들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꽤 많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미국 군이 예멘의 테러 단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한 말입니다. 그들은 바브 알만데브 해협 위에 위치해 이란이 필요로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단순히 지리적 무기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 자체의 가치를 입증한 무언가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2023년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가자 지구 전쟁이 시작됐고, 몇 주 뒤 후티는 팔레스타인과 연대해 전쟁에 동참한다고 밝혔습니다. 말하자면 늘 하던 그런 말이었죠. 그들은 호계에서 선박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이나 서방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선박이 대상이었고,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기도 했죠.
처음엔 세계가 예멘 반군이 선박에 총 쏜다는데 얼마나 심각하겠어? 라고 반응했지만 실제로 상황은 꽤 심각하다는 게 드러났어요. 그들은 100척이 넘는 상선을 공격했고 선박을 침몰시키고 선원들을 죽였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들이 모든 해운 회사의 계산법을 바꿨다는 점이에요. 왜냐고요? 모든 선박을 침몰시키지 않아도 무역로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저 위험이 너무 높아서 보험사가 보장을 꺼릴 정도로 만들기만 하면 돼요. 위험이 너무 커서 회사들이 자발적으로 선박 운항을 중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홍해를 통한 해상 보험료가 천문학적으로 치솟으면서 회사들은 계산을 하기 시작했어요.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 그리고 답은 계속 아니었어요. 몇 달 만에 홍해를 통한 무역이 거의 50%나 감소했어요. 매년 1조 달러에 달하는 상품이 홍해를 통해 이동하거든요. 석유, 식품, 의약품, 전자제품 등 거의 모든 것의 절반이 더 이상 그 길로 가지 않고 선박들이 아프리카 남단을 돌아가고 있어요. 희망봉을 경유하는 항로는 여정에 10일 이상 더 걸리게 만들어요. 10일치의 추가 연료, 10일치의 추가 승무원 비용, 10일치의 모든 추가 비용이 발생해요. 그리고 그 비용들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 비용들은 유럽 슈퍼마켓의 상품 가격에 바로 반영되고 에너지 요금에도 포함되며 2024년부터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수치에도 영향을 미쳐요. 세계는 정말 강력한 힘으로 후티를 여러 번 막으려고 시도했어요. 그리고 간단한 진실은 그 시도들이 별로 성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미국은 번영 수호 작전이라고 불리는 다국적 해군 연합을 구성했어요. 여러 나라의 군함들이 홍해를 순찰하면서 상선을 보호했고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긴 했어요. 후티가 공격을 멈추지 않자 미국은 대응을 강화했어요. 이스라엘 지원으로 예멘 후티 진영을 공습했고 이후에도 추가 공습을 했어요. 세계 최첨단 B2 스텔스 폭격기 로후티 지하 무기 저장소를 타격했고 그들은 터널홀 순항 미사일도 발사했습니다. 그들은 러프 라이더 작전을 몇 주간 진행하며 10억 달러 이상을 썼지만 후티는 계속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시도했다고 앞서 말씀드렸어요. 2024년에 드론 공격을 받은 후 이스라엘은 처음으로 예멘을 공습했어요. 그들은 후다이다 항구를 타격했죠. 연료 저장소, 크레인, 부두 시설 등이 공격당했지만 후티는 24시간 안에 반격했어요. 이스라엘은 그 다음 해 동안 예멘을 15번 더 공습해서 엄청난 파괴를 일으켰지만 그래도 효과가 없었어요. 2025년 5월 후티의 탄도미사일이 벤구리온 공항 근처에 떨어져 항공편이 취소되는 일이 있었어요. 이제는 사람들이 아주 익숙해진 일이죠. 그 후 이스라엘은 사나 국제공항의 메인 터미널을 파괴했어요. 활주로에는 6대의 비행기가 있었죠. 가난한 나라에게는 정말 큰 일이에요. 공항은 열 하루일 동안 폐쇄되었지만 그 다음 날 후티는 다시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결국 이스라엘은 8월에 결정적인 타격처럼 보이는 공격을 감행했죠. 이스라엘은 사나에서 한 번의 작전으로 후티 총리와 내각 10여 명을 사살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고 이스라엘의 전략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도부를 노려 공격하고 충분한 혼란과 혼돈을 일으켜 전투 세력들을 실제로 불안정하게 만들려고 해요. 하지만 이 경우에도 후티 운동의 실제 권력은 정치 지도자들에게 있지 않아요. 그 권력은 최고 지도자인 압둘 말리크 아루피에게 있어요. 놀랍지도 않죠? 그리고 그는 아직까지 성공적으로 공격당한 적이 없어요. 그 주변에는 지하드 위원회도 있어요. 이름도 딱 맞죠. 하지만 사망한 사람들은 상징적인 인물로 묘사됐어요. 물론 며칠 만에 대체 인물들이 임명됐고 미사일 공격은 계속됐어요. 누구를 낙담시키려고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후티를 무너뜨리기 어려운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들 중 이해할 가치가 있죠. 첫 번째로 그들의 무기는 지하에 숨겨져 있고 수십 곳에 분산되어 있어요. 수십 곳이 아니라 아마 수백 곳일 거예요. 한 곳을 타격해도 다른 곳엔 큰 영향이 없어요. 게다가 그들의 발사대는 이동식이라 발사 후 바로 이동해 반격을 피합니다. 그들은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수십 년 동안 공격을 받아오면서 내전 내내 끊임없이 폭격을 당했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지 터득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전장에서 패배시킬 수 있는 전통적인 군대가 없다는 거예요. 특정한 군대도 없고 본부도 없어서 그것들을 파괴한다고 해서 전쟁이 끝나지 않아요. 그들은 흩어져 있고 지형과 주민들 속에 숨어 있으며 엄청나게 회복력이 강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 대한 정보도 많지 않아요. 후티의 홍해 선박 공격은 2025년 10월 가자지구 휴전이 이루어졌을 때에야 끝났어요.
그들이 패배했거나 물러났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다시 말하지만 이스라엘과 미국이 그들의 항구와 기반 시설에 많은 피해를 입히긴 했지만 실제로 그들을 불안정하게 만들 만큼 충분하진 않았어요. 미국은 후티를 당장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후 5월에 사실상 휴전에 동의했어요. 참고로 행정부 관계자들이 뉴욕타임스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해당 언론을 특별히 신뢰하진 않지만 중요한 지표이긴 하죠. 그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공습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미국이 후티에 대한 제공권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휴전에 동의했어요. 이건 정말 큰일이에요. 이번 휴전으로 미국은 후티에 대한 폭격을 중단했고 그 대가로 후티도 미국 선박에 대한 공격을 멈추기로 했어요. 후티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들이 2년 동안 자신들을 막으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들은 타격을 입었지만 패배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무기고는 여전히 남아있고 자신감은 오히려 더 높아졌어요. 이것이 2월 28일 전쟁 시작 후 왜 그들이 관망만 했는지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집니다. 헤즈볼라는 둘째 날 참전했습니다. 이라크의 이란 지원 민병대는 첫 주 안에 참전했지만 후티는 조용했어요. 이란이 구축한 테러의 촉수들, 즉 헤즈볼라와 하마스는 거의 모두 큰 타격을 입었어요. 하지만 후티는 여전히 강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참전하지 않았을까요? 제 말은 그들이 참전을 미룬 건 이유가 있었고 생각만큼 멍청하지 않다는 겁니다. 호다이다 항구는 경제적 생명줄로 이들이 통제하는 지역에 식량과 연료가 들어옵니다. 전쟁에 참전하면 항구가 파괴될 위험이 있다는 걸 그들도 압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란이 폭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무기 보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고 미국과 맺은 휴전도 공식적으로 깨야 했거든요. 그들은 이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고 자신들에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고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동참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거죠. 하지만 그건 실제로 일어나고 있던 일에 비하면 조금 단순화된 사명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그렇게 정당화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앞서 말했듯 그 뒤엔 영리한 전략이 숨어 있었어요. 보시다시피 토요일에 발사된 미사일들은 시작일 뿐이고 그게 본론은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후티가 이번 전쟁에 참여함으로써 지금 위협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란의 15년 계획이 이제 사실상 처음으로 가동되었기 때문이죠. 호르무즈 해협은 이미 압박을 받고 있어요. 이란은 그 문제를 처리하고 있고 트럼프 자신도 이란 선박에 맞서 방어할 연합군에 사람들을 참여시키려고 애쓰고 있어요. 이제 바브 알만데브에 있던 그 집단이 공식적으로 합류했어요. 두 집단 모두 동시에 시온주의자들과 서방의 점령에 맞서기 위해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아직 바브 알만데브를 닫지 않았지만 피해를 주기 위해 꼭 닫을 필요는 없어요. 그저 신뢰성 있게 위협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해운 회사들은 2023년에 했던 것과 똑같은 계산을 하게 돼요. 보험 계산이 하룻밤 사이에 달라지고 항로가 텅 비게 되죠. 이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무역 회랑의 양쪽 끝이 동시에 위협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은 현대 시대에는 정말로 일어난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저는 후티가 여기에 가담한 것이 실제로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주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보시다시피 우리는 오랫동안 이 전쟁이 에너지 전쟁이라고 말해왔습니다. 변화가 정말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괜히 이를 키우지 말자는 식의 태도가 지배적이었죠. 테러리스트들이 지역을 장악한 건 이상적이지 않지만 우리가 자극하지 않고 현상 유지하면 괜찮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10월 7일 이후로 이스라엘의 이런 사고방식이 바뀌었고 그들은 위협이 되는 존재라면 무슨 사정이 있든 실제로 그 위협을 우리에게 쓸 의도가 있든 없든 그 자체가 문제라는 걸 깨달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이란 전쟁 이후 미국과 걸프 국가들은 이것이 장기적으로 재앙을 불러올 뿐이라는 데 확신하게 되었어요.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죠. 그리고 그것은 경제에 대한 거대한 위협을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돼요. 이 에피소드의 시작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란의 전략은 군사력을 직접 쓰지 않고도 서방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다른 모든 방법을 찾아내서 서방이 물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는 그 중에서도 큰 부분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 중 아무도 이렇게 오랫동안 서방을 파괴하려는 테러 조직이 지배하는 지역에 우리가 의존하게 된 이유에 대해 묻지 않았을까요? 물론 우리는 이미 다른 모든 비상 계획들, 파이프라인 등등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후티가 가세하면서 그 사실이 분명해졌어요.
이 테러리스트들은 미사일과 경제, 석유와 바다, 무역을 통제함으로써 서방을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해 거대한 군대를 구축했어요. 여러 면에서 이 전쟁은 이제 해상 전투로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공중에서 시작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바다가 주요 초점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놓쳤던 전쟁 속의 전쟁이에요. 후티는 왜 지금, 특히 한 달이 지난 시점에 참전하기로 결정했을까요? 경제 상황 악화로 트럼프 압박이 커지고 있고 온라인에서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날까라는 논의와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이 주시해왔던 또 다른 요소가 있었고 이번 주에 그것이 변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려면 미국 항공모함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해요. 알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큰 배, 무서운 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건 정말로 이걸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잠시만요. 제가 괜히 이 얘기를 꺼낸 게 아니에요. 역사상 어느 나라가 건조한 군함 중 가장 큰 제럴드 R. 포드함은 사실 진정한 의미의 배가 아니에요. 이것은 바다 위에 떠 있는 군사 항공기지예요. 길이가 1,100피트가 넘고 원자력으로 움직이며 4,500명의 인원과 75대가 넘는 항공기를 탑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저 바다 위에 떠 있죠. 전투기, 전자전기, 그리고 레이더 지휘 항공기까지요. 가장 중요한 점은 이 항공모함은 바다 한가운데에서 하루에 160번의 전투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사실상 어떤 나라의 허가나 육상 기지도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항공모함은 당신의 해역에 도착할 수 있고 갑자기 완전히 작동하는 공군 기지가 주변의 그 어떤 것보다도 우위에서 작전을 펼치게 돼요. 그리고 절대 혼자 오지 않아요. 항공모함은 여러 구축함, 순양함과 함께 항모 전단으로 도착해요. 이들은 미사일, 드론을 요격할 장비와 자체 순양 미사일을 갖추고 있어요. 이런 함정 중 하나가 당신의 해역에 있을 때, 당신이 미사일을 쏘거나 드론을 띄울 때마다 이 거대한 항공모함에서 반격이 올 수 있다는 걸 알고 행동하게 돼요. 쿠티 반군은 지난 2년 동안 이런 군함들을 공격해 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이어진 홍해 작전 동안 미국은 후티의 선박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USS 아이젠하워 항공모함을 홍해에 파견했어요. 그 결과 미국 해군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치열하고 지속적인 해상 전투를 8개월 동안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건 과장이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사실을 잘 몰랐을 겁니다. 참고로 펜타곤 지휘관들이 직접 그렇게 말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항공모함과 그 호위함들을 향해 끊임없이 드론과 대함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어요. 하지만 그걸 격침시키지는 못했죠. 그건 전례 없는 업적이었겠지만 그들은 정말 충격적으로 가까이까지 갔어요. 후티 반군 미사일이 아이젠하워함을 약 200m 차이로 빗나갔어요. 매우 낮은 궤도로 거의 경고 없이 접근해 요격할 시간이 없었죠. 실제로 그 미사일은 항공모함 바로 옆바다에 떨어졌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후티 반군이 핵 추진 항공모함에서 200m 떨어진 곳까지 미사일을 쏜 거예요. 포위함 중 하나는 후티 순항 미사일이 1마일도 안 되는 거리까지 접근했는데 또다시 마지막 순간에 요격했어요. 아이젠하워 항공모함의 파병 기간은 그 기간 동안 2번이나 연장되었고 결국 8개월 만에 귀환했을 때 해군은 이를 단순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치열한 전투 배치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USS 트루먼이 그 자리를 대신했고 비슷한 상황을 겪었어요. 지금 이건 바다에서 매우 치열한 전투이지만 동시에 미국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제적인 싸움도 계속되고 있어요. 후티 드론 한 대를 격추하는데 요격 미사일 비용만 약 200만 달러가 들고 드론은 후티에게 아마 2만 달러 정도밖에 안 들어요. 예멘의 한 단체가 미국 해군을 상대로 비용 소모전을 벌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 모든 다양한 요인들이 휴전으로 이어졌지만 물론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휴전은 이스라엘에는 적용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후티들은 어떤 방식이든 어떤 형태로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고 말했어요. 2달 만에 후티들은 자신들에게 적용된 제한적인 조건조차도 위반했고 선박 2척을 더 침몰시켰어요. 미국은 10억 달러 이상을 쓰고 거의 1,000번 공습하며 항공모함 전개 2차례를 소진했지만 결국 이스라엘 제외 2달간만 휴전에 도달했습니다. 후티들은 무기를 거의 그대로 보존하고 미 해군에 대한 전략적 이해도 높였어요. 알겠는데 미라, 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오늘날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왜 후티들이 이제 합류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는 거예요.
현재 미국은 이 전쟁에 적극적으로 투입된 항공모함 한 척, 즉 USS 에이브러햄 링컨호를 보유하고 있어요. 이 항공모함은 분쟁의 동쪽인 아라비아해에서 작전을 펼치며 이란 내 표적을 타격하고 있죠. 하지만 그건 우리가 말했듯이 걸프만 쪽이에요. 새로운 전략은 바다의 양쪽, 즉 후티 반군이 있는 홍해 쪽까지 모두 통제해야 한다는 거 요구해요. 그리고 그곳은 완전히 다른 전장이에요. 하지만 그 근처에 있던 항공모함은 지금 그곳에 없어요. 제럴드 R. 포드가 홍해에 있던 항공모함이었거든요. 그 항공모함은 3월 5일 수에즈 운하로 들어와 남쪽에서 이란을 공격했고 이번 전쟁에서 미국의 힘을 상징했어요. 하지만 3월 12일 세탁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거의 200명의 선원들 이 연기 흡입으로 치료를 받았고 배치된 지 9개월 만에 수리를 위해 크로아티아로 항해했어요. 그 항공모함은 후티가 전쟁에 참전한 것과 같은 시기에 절묘하게도 그곳에 정박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어요. 이 거대한 포드함은 다시 홍해로 돌아가기 위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서 다시 홍해로 내려가야 해요. 후티가 전쟁 지역이라 선언한 바다를 지나야 해요. 2년 동안 미군 항공모함을 공격했고 한 번은 200영미터까지 접근했던 그 집단이 이제 이 지역에서 어느 정도 우위를 점하게 되었어요. 이제 그 배의 귀환 경로가 바로 그들의 위협 구역을 통과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타이밍이 이렇게 완벽한 거예요. 참고로 대체 항공모함이 현재 이동 중이에요. 그리고 어제 기준으로 추가로 4,000명의 병사들이 그 지역에 도착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후티가 이 전쟁에 참전하는 이 시점에 홍해에는 미군 항공모함이 없어요. 그리고 후티는 선박 이동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항공모함이 떠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제가 너무 깊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지만 정말 절묘한 타이밍이에요. 후티를 쉽게 비웃을 수도 있지만 그들은 꽤 정교해요. 그리고 이게 그 예시죠. 하지만 시야를 넓혀보면 이게 이란이 실제로 하려는 일입니다. 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란은 동시에 두 가지 방식으로 이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첫 번째는 군사적인 방식이에요. 미사일, 드론, 그리고 대리 세력들이 지역 곳곳에서 피해를 주고 있죠. 두 번째는 경제적인 방식이에요. 전쟁을 고통스럽고 비용이 많이 들게 해 서방의 전쟁 지속 의지가 이란보다 먼저 무너지게 하려는 겁니다. 두 번째 방식은 첫 번째와 달리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가가 오르고 있어요. 몇 주나 걸려서 구성된 호르무즈 연합은 아직 완전히 가동되지도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과의 균열을 어느 정도 드러냈어요. 미국과 유럽에서는 반전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모두가 끝이 보이지 않는 길고 비용이 많이 드는 전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란은 이를 계속 이용하며 여론조사와 경제 지표를 주시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의 함정을 보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난항을 겪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2025년 휴전이 자신들이 예상했던 대로 정확히 진행되는 것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방식으로든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니고 항상 결국에는 우위를 점하는 사람이지만 이 전략을 세우는데 47년이 걸렸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대리 세력들, 지리적 위치, 경제적 요충지들, 이 모든 것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후티가 합류한 것은 이란이 여러분, 우리는 더 많은 카드를 가지고 있고 이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이 나아지기 전에 더 어려워질 거예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 그리고 그들이 보내려는 메시지는 사실 트럼프에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트럼프는 후티나 이란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요. 그 메시지는 이제 막 이야기를 듣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지 않을 거란 말이 있었는데 새로운 세력이 합류하네. 정말일 수도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이들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에 대한 지지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해요. 보세요. 우리는 12일 전쟁에 익숙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도 또 한 번의 빠른 승리를 기대했거든요.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들어오면 완전히 초토화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다시 말해서 20일, 30일은 47년에 비하면 정말 짧은 시간이죠. 이스라엘과 미국도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매우 정교한 전략들을 숨기고 있다고 그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곧 그 전략들이 드러날 겁니다. 하지만 그건 간단하지 않고 정교한 적을 상대로 이기는 건 쉽지 않아요. 이란 내에서 혁명이 일어나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란은 거대한 나라예요. 그들은 핵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완전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 목표를 향해 노력해 왔어요. 중동 전역의 테러 조직, 자국과 타국에 대한 통제, 이제는 바다의 여러 요소까지 장악하고 있습니다.
언론 조작뿐 아니라 경제 혼란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전하고 싶은 건 이 프로그램이 절망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쟁은 항상 방향을 바꾸고 변화합니다. 후티 반군은 헤즈볼라, 이란, 하마스처럼 엄청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네, 그들이 합류한 건 답답한 일이고 공격도 더 많아졌어요. 해상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 우리는 그들의 위협에 대처해야만 하게 됐어요. 이전에는 후티 반군이 공격할 명분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들이 합류했으니 우리가 그들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어요. 우리가 배운 것처럼 이런 것들, 이런 테러 단체들은 우리에게 불편하더라도 근본부터 뿌리 뽑아야 해요. 그들이 합류해 이제 우리는 그들을 다룰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은 축복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전에도 겪었던 비슷한 문제들에 직면해 있지만 이것 역시 오랫동안 계획되어 온 일이에요. 몇 달 전 이스라엘의 움직임을 기억하시나요? 당시엔 이상해 보였지만 그게 그들에게 이점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예멘 바로 맞은편에 있는 거대한 해변지대 소말릴란드를 뜬금없이 승인한 일이요. 엄청난 전쟁 중에 그런 행동을 한 건 이상했지만 그 덕분에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곳에 편리하게 위치한 통로를 얻게 됐어요. 즉 이스라엘은 후티 위협이 심각하고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에 매우 집중해 왔고 우리가 승부를 끝내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본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 신중하게 계획된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이제 이란의 경제 인프라에 집중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후티가 능력이 있을 수는 있지만 돈과 자원이 없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과 미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걸 느끼셨나요? 그들은 수백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이스라엘에서 사망한 사람은 20명도 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분명히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고 20명은 너무 많은 숫자예요. 하지만 비율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고 계시며 어느 편에 계신지 증명하고 계세요. 솔직히 이건 마치 현대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처럼 느껴져요. 이쪽에서 적이 오고 자연도 불리하지만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손길처럼 보호받고 있어요. 저는 아이언돔을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언돔이 작동하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는 모든 시도를 막아주고 그 아래에서 이스라엘이 보호받게 돼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 지도부가 굴복하지 않고 우리가 물러서지 않도록 기도해야 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우리가 적들에게 충분히 강경하게 대응하지 않았고 어느 정도 그들을 남겨두었으며 완전히 끝내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아무리 불편해도 상관없어요. 이번에 완전히 끝내지 않으면 앞으로 더 분노한 적을 상대로 비슷한 일을 다시 겪게 될 거예요. 이건 반드시 끝내야 해요. 이란 3.02 우리의 현실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와 미국의 단결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어요. 우리의 신념도 최고조에 달했어요. 지금이 바로 그때이고 어떤 것도 아무것도 우리를 막아서는 안 돼요. 지도부가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고 실제로 테러를 끝내고 그들이 우리를 경제적으로 협박할 수 있는 능력을 끝내는 결정을 내리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테러가 계속되도록 허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단지 삶이 더 편해지기 위해서라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건 잘못된 시각이에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일이 세상을 바꿔서 우리가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어요. 저는 아이라 K입니다. 다음에 만나요.